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베트남 출장 중이던 이해찬 민주평통수석 부의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현지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위중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대통령실 특보가 현재 도착해서 상황을 지켜보며 국내 긴급 이송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해찬 수석 부의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굵직한 고비마다 이름을 올린 정치인입니다. 군사 정권 시절 민주화 현장에서 싸웠고 문민정부와 참여정부 그리고 민주당의 가장 어려운 시기마다 당을 지탱해온 칠선 정치인이죠. 총리로서 국정을 책임졌고 당대표로서 민주당을 다시 일으켜 세운 큰 어른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적처럼 다시 일어나시길, 반드시 이 고비를 이겨내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해찬 수석 부의장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1월 25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류혁의 내부 보고서 류혁 전 감찰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덕수 항소 이야기를 감찰관님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고 21일이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특검의 징역 15년 구형보다 8년 더 많이 23년을 선고했고요. 인상 깊게 보신 선고 내용 어떤 건지 좀 먼저 여쭐게요. 무엇보다도 그냥 주요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고, 그리고 또 판결 선고 처음부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내란이 성립하는 게 틀림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후련했고, 마지막에 양형 이유가 정말 그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로 탄핵이라던가 혹은 뭐 계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생각했던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대신해 주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뭐 여러 가지로 사실은 그 이전에 많은 분석하시는 분들이 뭐 전두환 노태우 이 형량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15년에서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마지막 선고 그 징역 23년을 듣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습니다. 예, 저는 뭐 지난번에 백대현 부장 같은 경우에도 판결 이유를 쭉 설명할 때는 아주 엄정하게 설명을 하다가 징역 5년을 마지막에 그 실질적인 형량을 선고한 때가 것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마음을 놓지 못했는데, 그리고 저도 사실은 7년에서 10년 정도고 법정 구속은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아하, 그렇죠. 그런데 무려 23년, 제가 뭐 이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예측을 했지만 제 예측이 가장 빗나간 경우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만약에 이 한덕수 선고 내용을 이제 윤석열이 봤겠죠. 윤석열이 보고 나서 가장 뼈아프게 느껴야 할 점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은 뭐 지난번 백대현 부장도 사실 법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본인이 주장한 걸 모두 다 배척했는데, 이번에 이진관 부장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윤석열 씨 측, 그러니까 윤어게인 세력에서 주장하던 여러 가지 논리를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더 나아가가지고 이게 왜 내란이 되는지, 그리고 사실 법률적 용어가 아닌데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 그 위험성까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아마 느끼는 바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잠이 제대로 안 왔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이 진짜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친위 쿠데타가 일어난 국가 같은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나서 이 내란은 전두환 노태우하고는 다르다, 위로부터의 쿠데타였다, 내란이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 쿠데타가 실패한 이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윤석열 씨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변명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경고성 계엄이라던가 뭐 얼마 지속되지 않았고 아무런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이진관 부장이 그거는 시민들의 노력, 그다음에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 그리고 일부 군인들의 그 적극적이지 않은 의무 수행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본인들에 대한 그 유리한 양형 교소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말 그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모두 조목조목 이야기해 준 것 같아서 속이 후련했습니다. 최근 보도인데요. 한덕수 1심 판결문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시 이제 윤석열이 계엄을 위해서 모인 국무위원들한테 내 처도 모른다, 굉장히 화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보세요? 뭐 그걸 사실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본인이 그 정도로 엄중하게 좀 조용히 은밀하게 일을 했다라는 강조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 처의 허락조차 받지 않고도 내가 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릴 만큼 이건 꼭 해야겠다라고 그런 그 자신의 굳은 의지를 표현한 거 아닐까. 사실은 평소에 여러 가지 그 둘러대는 말들을 함부로 해온 것에 비춰보면 그 말도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약간 평소에 말버릇 나온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면은 요거는 내쳐도 모른다라고 만약에 받아들이면은 네. 다른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아내가 다 알고 있자. 그렇게 할 수도 있네요. 예, 그렇게 생각할 그런 수도 면에서는 이게 내쳐도 모를 정도로 내가 그렇게 은밀하게 했고 꼭 아하. 해야 될 정도로 내가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거꾸로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그 전에는 뭐 다 부인과 상의를 했다. 이런 예.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예, 예. 아니 어찌 보면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면 예, 예. 이거 약간 이제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 그렇습니다. 예. 국무위원들에게 얘기했을 뭐 수도 있죠. 그때 당시에는 굳이. 뭐 이렇게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요.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말을 해놨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일단은 뭐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1심 판결문에 요게 들어가 있다는 네. 건 그 부분은 믿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어허. 제가 보기엔. 근데 그렇습니다. 왜 넣었을까요? 판사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봤다는 걸까요? 뭐 그 부분은 어찌되었던 그 계엄 선포 과정에서 본인이 얼마나 이 계엄 선포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했느냐 음흠. 그런 부분을 나타내기 위한 그 설시가 아니었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특검이 이번 이제 선고 이후에 항소를 할 것이냐 여부를 네. 두고 고심 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구형량보다 훨씬 더 웃도는 선고가 내려졌으니까 항소를 포기할 수도 있고, 근데 일부 무죄가 나온 혐의에 대해서 좀 더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네. 항소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선고 형량에 있어서는 항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건입니다. 어허. 15년 구형에 23년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항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보면은 주문무죄, 그러니까 주문에서 이 부분은 무죄다라고 아예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면은 그 뭐 주문무죄 부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부분. 그렇죠, 그렇죠. 허위 공문서 작성, 그러니까 그게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가 되려면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놔야 되는데 음흠. 책상 서랍 속에 그냥 두었다는 그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썼고, 다만 사후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라는 부분을 방조로 기소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그 계엄 행위를 용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아서 기소했는데 그 부분은 이유 문제를 썼거든요. 이유 무죄. 이유 무죄. 근데 이유 무죄는 주문에는 선고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비록 그 이유 부분에서 설시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런 비슷한 행위를 한 국무위원들이 몇 명 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유 무죄라고 하지만 그 부분이 확정된 사실관계가 되어버리면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검토 중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다 끝나면 항소를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방조로 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계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런 법적 평가의 부분이기 때문에 항소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만약에 항소를 할 경우에 네네. 비판 요소가 뭐냐면 이거 기계적 항소 아니냐. 왜냐하면 구형량보다 높게 나왔는데 또 항소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아니다. 사실 이렇게 이유무죄라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재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그 법리적인 판단에 대한 부분의 경우에는 항소하는 게 맞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계엄 선포문을 책상 속에 비치해 놓은 것이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둔 것이 아니라기 때문에 행사가 안 된다라는 건 사실은 선례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만 뭔가 좀 공문서의 외관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되어야만 행사가 된다라는 일반적인 판례는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걸 갖다가 그런 그 외관을 외부에 드러냈느냐 안 드러냈느냐를 확실하게 판가름해 줄 수 있는 계엄과 관련해서 공문서 행사가 문제가 된 적은 없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 부분도 다퉈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그 선포문을 만들어서 작성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허위 공문서를요.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비록 그 서랍이라던가 서랍에 넣어놨다는 거는 강의구 실장의 뭐 본인의 개인적인 진술인 예. 것 같은데 서랍이든 뭐든 공문서 보관함에 두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아, 언제든지 그러네. 일반적인 사람에게 보여주고 제시하고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행사로 평가할까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하급심의 판단이 여기서 항소를 안 하고 그냥 확정이 돼버리면 이거는 뭐 앞으로는 뭐 다퉈볼 기회가 전혀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하급심 판단은 다른 사건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례가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다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이런 경우에는 행사로 볼 수 없다라는 확정적인 판단을 받아야 아하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안에서 행사로 기소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이 행사인지 아닌지 어느 법조인도 확실하게 앞으로 이것을 사건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항소 필요성이 더 큽니다. 아, 필요성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행사가 이 중요합니다.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사를 무죄로 했으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다퉈볼 여지가 있다. 예, 예. 항소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예. 그 한덕수 총리 측에서 뭐 본인이 뭐 다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뭐 했다고는 하지만 항소 안 하겠습니까? 예. 항소를 당연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고인 항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법리적인 확정적인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덕수 측은 이미 항소를 하기로 한 걸로 네, 알고 네.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고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되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요 23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또 유무죄 판단조차도 혹시 갈리는 거 아닌지 약간 불안함이 또 있습니다. 23년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행이다. 다만 이제 고령이라는 점 이런 걸 고려해서 감형이 일부 되더라도 지금 23년을 완전히 복역하면 뭐 102세? 예, 이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뭐 노령이라던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조금 감경이 중간에 있을 또 수 있겠지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뭐 본인 건강 상태 악화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사면이 아니더라도 형집행 정지라던가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선고 형량이 네. 높다고 해서 지금 너무 이렇게 불쌍하게 볼 것은 아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죄의 그 죄질에 따라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네.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얘기도 많이 나와요. 한덕수가 23년도 선고 받았는데 네. 다음 달 19일에 있을 윤석열의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여기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지난번에 그 전두환 노태우 네. 그 사태 12.12때를 보면 노태우 씨가 22년 6월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두환 씨는 사형을 1심에서 받았고 나중에 무기가 됐지만 예. 그런 걸 보면 23년이 나온 마당에 그러면은 김용현과 그 윤석열이 선고 형량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냐 이런 말씀들을 안 하실 수가 없죠.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뭐 심정적으로는 제가 뭐 어떤 형이 맞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뭐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예.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형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다만 무기 이상은 당연히 선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예. 거의 확실한 그 확률로 무기 이상은 뭐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뭐 사형이냐 아니냐 아무리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전두환 노태우 내란과는 완전히 선을 그어서 이건 양형의 기준으로도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위원이 만약에 전두환도 사형을 못 받았는데 지금 무기징역 됐는데 이러면서 윤석열한테 무기징역은 못 주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그 하급심끼리의 판단은 서로 달라질 수가 있고요. 예. 그거의 통일을 위해 가지고 상급심이 필요한 것인데, 그 지기현 부장의 경우에는 워낙 좀 독특한 행동을 많이 했으니까 다른 재판부는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뭐 나는 뭐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내세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이진관 부장의 판결은 단순하게 그냥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거기 보면은 이 모든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란죄라는 거, 내란죄의 성격, 그 내란죄의 구성 요소, 내란죄의 중요 임무 종사로 볼 수 있는 행위 유형,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비록 동등한 다른 하급심의 판단이라고 하지만 지기현 부장으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아하. 법적으로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눈치를 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양형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을 것이고 본인이 이진관 부장의 논리를 배척하려면 아마 큰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와, 그 판결문을 지기현 판사가 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국민이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했던 판결문 명문이었어요. 정말 명문이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네. 예.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